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임을 확신한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기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도 편한 길도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책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미래 세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일본을 통한 경제적 수혜 사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소환하며 당시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한일 간 협력으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대거 유치해 반도체 첨단 기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인프라 등 세계 수주 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은 없다고 했던 어제 대통령실 발언과는 또 다른데요. 주무장관이 참석한 국회 상임위에선 정책 혼선과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이란 상한선을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알고 있지만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상한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출석한 국회에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말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여론은 제대로 들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요. MZ가 이거 좋아합니까? 69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69시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홍보물 60시간 바짝 일하고 나만의 휴가를 보내자 60시간 바짝 일하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휴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69시간 노동은 극단적 사례일 뿐인데 당초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부족해 혼란이 생겼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장관님 또 정부 관계자들 분들이 혼인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사업 비용을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도 대신 내달라고 쌍방울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대장동 사건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도 또다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 행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북측 조선아태위 리종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북측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하려면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액은 8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 비용에 이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모두 경기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북 체제로 북한에 예산을 보내기 어려워지자 쌍방울에 대신 송금을 요구한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 성과는 대선 주자로서 큰 이력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북 송금으로 실제 이익을 보는 건 이재명 대표였다는 겁니다. 쌍방울 고위 관계자 역시 이화영 개인을 본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 사이가 돈독한 줄 알고 대북 송금을 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작년 말 김성태 전 회장의 강제 송환으로 급물살을 탄 이번 수사가 결국 이재명 대표 조사만 남겨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이화영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을 최소화했다며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내일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백현동 용도 변경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국내에선 삼성페이를 1,500만 명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페이가 오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작 2시간 만에 17만 명이 등록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결제 오류도 속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제 단말기마다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 애플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폰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로 결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아이폰의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바로 결제. 오전 8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시작 2시간여 만에 17만 명이 등록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이렇게 일부 대형 마트와 대형 커피 전문점, 전국 주요 편의점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단말기 보급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 결제만 가능한데 이런 단말기가 보급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국의 10%가 안 됩니다. 애플페이를 쓰려면 각 매장이 자기 돈을 들여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 대당 비용이 10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애플페이는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의 0.15% 정도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고 또 아직은 현대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 이상 그걸 쓰신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문의하시는 손님이 아직은 없어요. 굳이 지금 돈 들여가지고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용자가 몰리면서 등록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장마다 결제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다고는 나왔는데 실제로는 결제가 실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물 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된다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애플페이 상륙에 그동안 내부 경쟁을 벌이던 국내 업체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서비스 연동을 완료하고 카카오페이도 곧 참여할 계획입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으로 간편 결제 시장은 크게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플페이의 유료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 국내 업체의 간편 결제도 유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카드사들이 각종 소비자 혜택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되면서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일주일 넘게 수사를 벌여서 실탄을 반입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70대 미국인 남성인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그대로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입니다. 9mm 크기로 권총용 탄환입니다.
당시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여객기는 이륙 직전에 주기장으로 들어와 보안 검색을 다시 했고 3시간 반 만에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실탄을 기내에 반입한 용의자로 70대 미국인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환승객이었습니다. 당시 보안 검색대의 엑스레이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실탄 형상이 보이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공항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인 미국인 남성이 이 가방을 든 채 기내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공조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머무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탄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가방은 사건 당시 금속 탐지가 가능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를 받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검색 요원은 경찰 조사에서 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환승객은 1차적으로 해외 출발지에서도 보안 검색을 받은 손님이라며 이 정도 크기의 물체는 발견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측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짐가방 내부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D 엑스레이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3D 모양으로 나오면 이게 총알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CT 엑스레이를 지금 26년까지 지금 출국자경 환승장 보안 검색대 전부 다 도입하는 게 저희 1차적 목표고.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선 기내 반입이 금지된 실탄이 매년 100개 안팎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